네, 요즘에 이제 금융권은 되게 마이데이터라는 단어로 되게 핫한데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했던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모아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 방식이 이제 금융업의 하나의 제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사업자를 이제 금융위가 저번 주에 공고를 해서 이제 20개 선정에 들어갔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 마이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저는 이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공유드리고, 또한 이것이 금융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생각 공유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뱅셀은 처음에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왜 이제 은행, 카드, 증권, 보험의 데이터를 각각의 앱에서 조회를 해야 되냐. 이 데이터는 결국 개인의 재무제표를 이루는 분절적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 분절성이 개인의 자산 관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근데 그게 과연 이제 디지털 시대의 합리적인 일일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대리조회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재무제표를 앱에서 만들어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은 금융 데이터를 원하는 이제 VOC를 달아주시는 거죠. 신용 점수도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보험도 보고 싶어요. 저는 금이 있는데 금 시세를 좀 연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오면서 결국에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저희의 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금융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요, 그 개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 사람의 투자 성향이 뭔지, 이 사람의 소비 패턴은 뭔지, 수입은 얼마고, 이 사람이 연말정산은 얼마를 많이 내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그냥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또 풀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하다 보니까 가계부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자산관리 서비스라든지, 카드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들을 푸는 방식에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나 많은 방식들이 있어서 하나하나씩만 소개를 드리면, 그중 하나가 이제 신용 대변인 서비스입니다. 신용 대변인 서비스는 신용이 부족한 사람, 저희가 이제 K10이나 나이스 같은데 개인의 신용 점수와 등급이 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여신 기록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K10이나 나이스 같은 곳에 여신 기록 말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금 기록이나 보험 기록을 제공해서 실제로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대출을 더 싼 금리에 받을 수 있고, 또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주부들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한 그런 서비스들이 바로 개인 중심에서 데이터를 집적화해서 개인 입장에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디지털 서비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한 단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금융에 있어서 되게 큰 난제를 저희가 이제 지금 풀고 있는데요. 그 난제는 뭐냐면 생애 재무 설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저희가 은행, 카드, 증권, 보험에서 또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가 투자와 연금 시장입니다. 근데 이 투자와 연금은 사실 이제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개인의 이 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어떻게 배분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게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 분절성, 즉 이제 자산은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 갇혀 있고 내 지출 데이터는 카드사나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생애재무설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이제 기존의 뱅셀이 존재하기 전에는 은행의 PB 서비스들이 수기로 되게 많이 했었죠.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이 이제 은행에 주로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방문하면 개인의 은행 아이디 패스워드, 증권사 패스워드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엑셀 파일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갱신해서 그분들의 노후 자산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이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즉 이제 AI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사실은 문제였지, 그 데이터 분절성이 문제였지, 실제로 그거를 구현하는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작은 문제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마이데이터 환경에서는 풀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 변화가 이제 실제로는 유럽에서 제일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PSD2라고 하는 금융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제가 이제 공유드리는 이유는 이 PSD2라는 제도가 저는 이제 금융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제 핀테크의 발전은 오른쪽에 나오는 이 단어들로 되게 많이 축약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혹은 금융위원회 혁신단에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단어들인데요. 그 단어들이 사실은 이제 유럽의 PSD2라고 하는 실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럼 PSD2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PSD0과 PSD1이 있었겠죠. PSD0과 1은 뭐냐면 은행, 카드, 증권, 보험과 같은 업권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고요. PSD1은 거기에 현재 한국의 전자금융업, PG나 페이먼트 서비스, 즉 디지털에서 돈의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PSD2는 두 가지 라이센스가 생깁니다. 하나가 뭐냐면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종합해서 모으는 하나의 라이센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나 카드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관계없이 모든 금융사의 금전 지시 대리권, 즉 송금이나 결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생기는 시스템이죠. 이거를 이제 AISP라고 하고 PISP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뭘 볼 수 있냐면 인류 역사의 발전이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는 전문성의 발전에 기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개인 입장에서는 금융은 돈을 잘 불리고 편리하게 쓰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의 펑션이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카드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불 결제라는 이름으로 다 분절되어서 고도화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는 다 분절돼서 하나의 특정 회사가 가지게 되고, 또 송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월급을 송금할 때 은행 앱을 켜서 송금을 눌러야만 했고, 그리고 그 송금이 들어온 것은 투자 앱을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불편함들이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다가섰고 결국에서는 유럽에서 용단을 내린 게 이 PSD2 체제입니다. 즉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다 모아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디지털 자산 관리나 개인의 문제 해결 차원까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큰 전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한국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법이 도입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들의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 오픈 API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근원적으로 헌법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계좌에 대한 내 정보는 그 서버를 가지고 있는 은행의 것인가, 아니면 그 행위를 유발한 개인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쿠팡으로 치면 쿠팡에서 내가 결제한 품목에 대한 데이터는 과연 쿠팡이 활용하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를 했지만 그것을 내가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새롭게 이제 생각들이 자라나는 것이 바로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이게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 그 개인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그것이 정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얼마나 활용하고 있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법은 여태까지 어떤 정도였냐면 기업이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정보 저장자인 기업이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규제로 접근했고요. 거기서 개인은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관점까지만 현재까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법적인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이데이터는 완전히 새롭게 그 서버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로그들의 주인을 개인으로 보고 그 개인이 프라이버시 차원이 아니라 활용과 이동과 그런 활용권 차원에서 그 제도를 디자인하자는 그런 새로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리들이 있냐, 처리에 대한 제한권, 그 다음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내 데이터를 뭘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하는 열람권, 그리고 그것을 삭제 요청했을 때 삭제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한 데이터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이동권, 이런 것들이 부과되는 것이 실제 마이데이터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금융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글로벌 유럽을 벤치마킹하긴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은행업만 이 데이터 이동권이 부과됐는데 한국은 지금 은행, 카드, 증권, 보험, 그리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금융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 그리고 각각의 노동조합, 이런 조합들까지 다 정보 전송권 의무 행사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가 실제 정말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시장에 내놓기 시작할 거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시장이 마구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제3자 이용 동의, 기업이 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선에서 활용을 하는 동의를 받는 제3자 이용 동의, 그리고 소유권, 기업에 대한 소유권, 특정한 회사의 지주회사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 그게 이제 빅테크죠. 빅테크 같은 방법, 그리고 개인의 정보 이동권을 활용해서 그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 그게 이제 원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에서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이데이터 시대에서 과연 어떤 방식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거냐에 대한 저희의 생각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회사 구성원들을 채용을 해서 뽑아보면 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뱅셀에 이제 은행, 카드, 증권보험, 개인의 금융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이 데이터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네. 근데 이제 마이데이터가 법제화된 세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과연 필요하고, 그 데이터는 어떤 회사가 가지고 있느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실제 마이데이터가 성공하는 방정식에 입각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관점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에 계시던 분들은 카드 결제 데이터로 카드를 얼마나 더 팔지를 생각하시고, 은행에 계시던 분들은 은행에 있는 데이터로 은행을 그 계좌를 어떻게 더 많이 팔지를 생각하십니다. 이게 특정 상품 제조업에 갇혀 있던 상품 제조에 기반한 밸류 체인을 생각하고 그에 나온 부가가치로서의 데이터를 생각하던 관점인데, 사실 마이데이터는 개인에게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 그것이 개인의 로그라면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 레고를 어떻게 조립할 것이냐, 그리고 여태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상품 제조 회사들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상품의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씁니다. 근데 그 마케팅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 개인이 풀지 못했던 문제들, 즉 개인의 인텔리전스를 향상하는 방식까지 가야 이게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굳이 런칭해서 내 데이터를 얻는 개념이 아니라, 작은 스몰텍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만 좋다면 개인의 전송 이동권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다. 즉 아이디어가 훨씬 더 무기인 시대가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마이데이터를 금융의 영역에서만 보지 않고요, 건강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와 결합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적인 과제가 개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보험 추천입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보험의 본질은 개인의 건강 리스크로 인한 금전적 리스크를 낮추는 건데, 개인의 건강은 매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내 보험이 최적화되어야 된다. 즉 조립형 보험으로 나와야 하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생기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의 확률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는 보장 분석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건강 데이터와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결합한 그런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회는 특정 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아닙니다. 그 특정 업에만 국한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은행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카드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증권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것은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그 생각 이상을 해야 됩니다. 금융업 전체가 디지털라이제이션 돼서 내가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보여드린 수없이 많은 여태까지 개인이 수기로 하고 되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푸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요. 단순히 온오프라인이 그러니까 디지털 채널이냐 대면 채널이냐 비대면 채널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업을 보면요, 그리고 카드업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뱅셀이 창업하기 전에 항상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아무리 자산 관리를 열심히 해도 사람들이 카드 설계사 통해서 카드 발급받지 디지털로 카드 발급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보험업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디지털 서비스가 잘 나와도 기존의 보험 설계사들을 통해서 발급받지 혹은 엄마 친구죠. 엄마 친구 통해서 발급받지 디지털로 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대면이냐 비대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대면이 대면보다 강력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카드 설계사보다 더 잘 나에게 맞춤형 카드 추천을 잘해주는 서비스가 나올 거냐, 설계사보다 내 보험을 훨씬 더 잘 추천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거냐. 그러면 그 서비스의 이제 본질은 뭐냐, 나를 얼마나 잘 아느냐고. 그건 결국 마이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데이터는 사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그 대면 채널이 가지고 있던 한계로 훨씬 더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마중물이 되고 이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초가속화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간을 마쳤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